일단 어느 서양인 교수님의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양인 교수님이 한국에 절에 방문해서 크게 깨친 이야기. 그렇죠. 사실은 특히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주로 나오는 사진이 발굴된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역사에 숨은 진실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무덤은요. 500여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사라진 왕국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 대해 파헤치다 보면 그 왕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네. 일단 이 사라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네. 자, 우리 역사에선 1000년 넘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대요. 네. 그게 바로 가야의 존재입니다. 가야. 가야. 한국 고대사의 일대 사건. 정말 굉장한 사건이 될 무덤이 발견이 돼요. 그게 2001년 8월이었는데 당시 김해 날씨가 굉장히 쨍쨍했대요. 이 발굴팀이 대성동 고분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 한 곳만 흙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 눈에 그게 보인대요. 아, 여기 한번 팠던 흙이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게 모종삽 같이 생긴 그 트롤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살살살 파는데 이게 작잖아요. 근데 그때 딱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드러낸 인골의 모습이 대성동 57호 분이라고 부르는 그 무덤의 주역이었어요. 이 안에서 두개골에서 발끝까지 다 보존되어 있는 이 사람의 뼈 두 구하고 여기 있네. 네, 하반신만 남아있는 한 구에서 총 3구의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인골이면 오래된 뼈잖아요. 근데 그 인골에서 뭔가 단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근데 그 뼈로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뼈로? 네. 일단은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진짜? 있대요. 어찌됐건 최근에 이 과학기술의 성과가 너무 높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DNA를 바탕으로 해서 아예 그때 평소에 어떤 외모와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대성동 57호분에서 발견된 3명의 인골도 좀 분석해보면 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뼈를 보면은 아 이게 남성의 유골이다, 여성의 유골이다 그걸 알 수 있대요. 어디일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골반이죠. 골반. 체형을 그릴 때부터 네. 어깨와 골반의 비율로 남자 여자를 정하거든요. 골반뼈 일단 보죠. 해부학적으로는 뭐 큰 궁둥 페인뼈 뭐 그런 뼈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뼈의 벌어진 각도 같은 걸 알 수 없는데 이 골반뼈를 보니까 이 3명의 인골은 많이 벌어졌대요. 이 각도가 넓었고 여성이네요. 여성이다. 치아를 보고서는 나이가 많지 않다. 20대 아니면 30대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 네. 인골과 그 DNA를 가지고 그 세 인골 중에 한 분의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복원을 해봤는데 아, 네. 오. 근데 여기서 이 부장품이 놀라운 게 바로 3명의 인골 머리맡에서 발견된 네. 건데 보시면 투구예요. 그러니까 부장품은 사망자가 전에 쓰던 물건을 주로 넣어주니까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걸 사용한 사람이거나 이걸 만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3분의 투구가 다 나왔다고 하면은 3사람이 다 그쵸.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정작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금관가의 무덤에서 발견된 3명의 여인들은요, 여성에게서 보기 힘든 발달된 가자미근을 갖고 있었고요. 머리맡에는 전투할 때 쓰는 투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가야에서 활동하던 여전사, 여군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여성 영웅, 여성 정치인, 여성 지도자는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여전사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네. 여성 지도자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폭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선호. 소선호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요. 주목? 그렇죠. 주목.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몽보다 소선호의 역할이 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백제가 세워질 때도 아들하고 내려올 때도 그걸 주도했던 사람도 그렇죠. 또 소선호고 이래서 그렇죠. 아 초기에 어떤 그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상태에서 이제 여장부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한테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신라의 여왕들이 있었잖아요. 선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미신.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한 무덤 안에 3명의 여자의 시신이 같이 묻혀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전사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뼈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죽을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지 전쟁에서 특히 이제 부상을 당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인골에는 큰 부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골이 나란히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무덤을 보니까 4번째 인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옆으로 좀 이제 다르게 묻혀 있었던 시신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인골 조각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인골은 여성이 아니고 30대 후반 남성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남성 1명에 여성 3명. 여성 3명. 그러니까 이제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경우가 현재는 없는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가족이 뭐 한순간 한날 뭐 사망하면 뭐 그럴 수 있겠네. 합장. 가야가 특히 금관가야가 한반도에서 최초로 순장 문화가 출현한 게 금관가야의 무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순장 문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이 순장이라는 게 인신공양에서 시작한 인신공양?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같이 사람을 묻는다. 이거의 시조는 어떻게 보면 인신공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심청이 스토리 아시잖아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이 심청이를 바쳐버리잖아요. 일단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순장과 인신공양이 똑같느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신공양이란 말은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갖고 제물로 바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이런 현상이 일반적이었냐라고 하면 성경이나 곳곳에 문헌에 나오긴 하지만 가끔 나오고 그 당시 기록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일상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당시 계세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 이 이승에서의 삶을 저승에서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느낌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던 대로 가려면 여기서 그 사람이 시녀였던 사람들 같이 가야 같이 되고 가야 되는 이런 거지. 느낌이 아닐까. 지금은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고대인들한테 사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고 관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탄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음 스테이지로 간다는 거. 고대의 인신공양하고 가야의 순장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인신공양이 아니라 순장이 생긴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순장이 생긴 배경을 좀 찾아보면 주로 권력이 몰리거나 신분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신분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 확립됐던 초기의 고대 문명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나중에 붙은 이름이지 호족들의 집합체였단 말이죠. 크게는 6가야로 나누기도 하고 많게는 뭐 24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관가야가 막대한 힘을 갖게 되면서 제1가야로 올라서게 됐죠 아마. 이때 이 가야 내에서도 경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 경쟁이 있을 때는 과시를 하고 싶잖아요. 내가 쟤보다 훨씬 세다. 그렇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 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따라주고 순장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싶어요. 그런 추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57호 분 말고 또 하나의 무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지배계급의 무덤 같지는 않고 좀 공동묘지 같아 보여요. 예안리 고분군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고분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렇게 지배계급은 아니었던 사람들의 인골 이런 뭐 약간의 뭐 부장품 같은 게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도 30대 여성의 무덤이 하나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유물도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성의 무덤인데 각종 마구류가 나오고 큰 칼, 환도 대도. 하급 전사는 아니었다. 칼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휘관 정도쯤 되는 사람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런 거 너무 좋아요. 와 재밌다. 뮬란의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뮬란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여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 뭐 이런 게 사연. 캔니스처럼. 헝거게임 헝거게임.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해. 대신 나가잖아. 그 이야기 재밌어. 일단 뭐 기록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 지금 알 수 뭔가를 알아내려면 무덤을 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야사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 금관가야 고분 유물을 쫙 살펴보는데 대강 4세기 때부터 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창이랑 화살촉이 그 전 것들은 모양이 좀 타원형인데 네. 4세기 즈음부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그렇게 바뀐대요. 더 뾰족했다는 거죠. 찌르기 위한 건가? 찌르기 날카로워요. 살상력이 높아진다는 거고 타원형인 것보다 아무래도 뾰족한 게 들어오면 훨씬 더 이 상처가 클 테니까요. 네. 그리고 무덤에서 철갑옷도 그 즈음부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배층만 입던 철갑옷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구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등자, 등자 이거 뭐 어떤 전쟁사의 혁명 같은 그쵸. 네, 그런 도구인데 등자가 뭐예요? 등자가 이제 그 안장 옆에 여기 이렇게 저기 사람 발. 발 기수 끼는 발. 거. 끼는 거. 아, 네. 말을 이제 다루는데 그래야 말 위에서 활도 쏘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게. 아 고정이 되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4세기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사는 4세기 전으로 나뉘어요. 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네. 아주 그 삼국이 자웅을 겨루는 그래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소수 군락들이 싸우고 뭐 금강가야랑 뭐 사로고기 싸우고 이런 어떤 작은 규모의 전투였었더라면 4세기가 되면 이제 정말 전망을 겨루게 되는 국가 대 국가의 싸움. 국가 대 국가 총력전의 시대. 총력전의 시대죠. 그런데 이 총력전이 막 4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느 순간 금강가에 엄청난 적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391년) 네. 그게 이제 4세기가 저물어가는 그때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즉위를 합니다. 바로 그 광개토 대왕. 근데 이제 고구려는 이미 뭐 좀 약간 넘사벽, 왜? 네, 넘사벽에 철기 어떤 기술이 발달을 했었고 네. 그 뭐 고구려군들의 강력함은 소문이 났었죠. 네. 아 애들이 너무 드세. 우리 동네 제일 잘 치는 애. 거칠어. 거칠어. 어. 그리고 뭐 황해도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에 고구려군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두구둥. 와. 이게 무슨 벽화예요? 일단 고구려의 어떤 그런 풍속이나 문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군대를 묘사한 그림인데 아. 실제 이제 보면 군대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편제가 다양한. 군대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전술로 싸울 수 있는 군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저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철갑기병, 철이 있었네요. 개마무사라고 많이 부르죠. 대마무사. 대마무사. 대마무사 유명한 들어봤어. 저 철갑이 그냥 철갑이 아니라 철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도 철갑에 갑옷이 딱 씌웠고 무사들도 갑옷으로 철갑을 씌웠는데 그게 다 철 조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어서 만든 철갑 옷을 입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비늘같이 그쵸. 빈틈이 그렇죠, 없이. 그렇죠. 네네네. 이건 뭐 무슨 당시 기준으로는 탱크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저게 오면은 뭐 1톤짜리가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당시에 금강가야가 그 철기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좀 그래도 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야 철갑옷이랑 좀 달랐어요. 가야 철갑옷은 종장판 갑옷이라고 해서 긴 철판을 이 작은 못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식이었는데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긴 했어요. 하지만 비늘 철갑옷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좀 약했다고. 뭐 깡통 로봇 같은 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철로 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긴 철창을 갖고 있어요. 철 갑옷을 입은 이 개마 군단이 척척척 가면서 선두에서 긴 철창으로 막 쑤시고 다니니까 이걸 막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물로 밝혀진 건데 모신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뭔신? 모신. 모친. 모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발로 이렇게 신발의 바닥에 스파이크로. 스파이크죠. 근데 굉장히 강력한 못들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가면서 찌르고 밟고 그게 창이 아니라 또 가까워지면 또 강철 검으로 또 이렇게 다시 뽑아 싸우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이제 기술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한 무장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는 게 철하면 원래 우리 가야인데 철을 갖고 그 정도의 재련을 보여주니까 철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철의 재련에서 이제 확 격차가 나는 거죠. 인원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에서도 밀렸어요. 그 금강가야 인구가 7만 5천 명 정도거든요. 고구려군이 5만 명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인구 7만 5천 명인 나라하고 싸우려고. 물론 여기 이제 뭐 그 백제군, 네. 그 외나라군 이런 연합군들이 있었지만 개마무사를 포함한 5만 명의 군이라는 건 사실은 좀 무서운 거지. 어마어마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라는 게 말은 멋있는데 연합이란 말은 이제 이게 좀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체계가 네. 흐트러져 있는데 이쪽은 단일한 대우가 들어오게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뭐 힘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합군은 결국 금강가의 종발성까지 밀려나요. 지금의 부산 연제구의 배산성지터 주변이라는 설이 나름 유력한데요. 그러니까 김해와 부산인데 연제구까지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냥 바다 앞까지. 네, 거의 금강가야의 끝자락까지 밀려난 거고 이게 바로 고구려 남정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냥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냥 아노미 상태에 빠지지 그쵸. 않았을까. 그랬을 것 네. 공포, 진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절박함 같은 거를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으로는 모르지만 유물로는 조금 유출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은. 아까 그 가야의 금강가야의 공동묘지 같은 예알리 호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남성 무덤에서 철창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철창 10개 중에 9개가 지배계급이 아닌 약간 하층민 묘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업 군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징병된. 네, 징병된 사람들. 우리 동네 서민인데 예비군. 네, 다 무기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이제 너무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군, 그 광개토 대항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강가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시 총동원령 그런 뭐 거지. 이런 게 그런 있었겠죠. 거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이쯤에서 우리가 그 가야 여전사들의 무덤, 아까 봤던 그 무덤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가 더 있어요. 네. 한 명의 인골에서 어린 시절 영양결핍으로 병을 앓았던 흔적이 나왔대요. 와.
형편이 어려웠던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죠, 당연히. 아, 그리고 골반뼈로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여성들 모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이를 낳았던 흔적이 엄마였어. 엄마였던 거죠. 진짜? 그러면은 임신을 했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이 되게 유명한 여전사가 아니라 어쩌면 엄마였고 보통의 이를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촌의 아낙네들인데 금강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들도 낡은 투구를 고쳐 쓰고 고구려의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되게 슬픈 전쟁의 역사는 아닐까? 엄청나잖아요. 막 이쪽에선 고구려의 그 중기병이 돌파를 하고 있고 이들이 가진 건 되게 여리여리한 철창 정도를 들고 철촉이 박힌 화살만을 들고 버티고 있는 되게 용감하지만 너무 슬픈 그런 여성들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소재가 바로 네. 이 사찰, 절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느 서양인 교수님의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양인 교수님이 한국의 절에 방문해서 크게 깨친 이야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글을 쓰셨냐면 전라남도 화순 만산 계곡에 있는 운주사라는 절입니다. 운주사. 보이죠? 뭐 논이 있고 그 뒤에 탑이 있고요. 그 힐트만 교수님이 여기에 이 운주사에 특별히 꽂힌 이유가 있을까요? 힐트만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야외 전시장과도 같은 곳에 배치된 전시장. 이런 불상들, 석탑들. 근데 또 그 옆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 사람들 사이에 신이 녹아있는 풍경이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아도 될 정도로 신비스럽다. 근데 이제 사실 운주사의 영감을 받은 건 힐트만 교수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1984년에 출간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장길산. 장길산. 네. 뿐만이 아니라 장르 소설의 길을 열어준 퇴마록. 테마록. 네, 퇴마록에도 테마록. 네, 너무 챕터가 좋아요. 있죠. 네, 와부를 소재로 해서 그 챕터가 있어요. 운주사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단 그 미술을 전공하는 교수나 화가뿐만이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이길래 그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줬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절의 제일 큰 특징은 파격인 것 같아요. 파격? 파격. 모든 예술품은 항상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곡을 쓸 때도 구성이 있고 저같이 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운주사는 이 절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을 대부분 깨보셨어요. 궁금하다. 우리나라 절을 가보시면 네. 보통 일주문이나 천왕문 같은 그 입구를 지나서 맞아요. 그죠, 마당에 한두 개의 탑이 일단 있고 그 뒤로 이제 불상이 모셔진 건물, 그러니까 불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주사는 일주문, 천왕문, 사천왕상도 없고 그냥 법당이 계곡 입구 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참 뒤쪽에 모양이랑 규모가 전부 제각각인 석불, 석탑 이런 게 수십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주문이나 법당은 최근에 지어진 거고 과거의 운주사는 그렇게 파격적인 형태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절에 불상이나 탑이 많은 게 특별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탑은 부처님이에요. 조각상을 만든 거 그리스 문화고 원래는 이제 수투파라고 그래서 탑의 형태로 이제 부처님을 그런 숭배했었던 의미로 거죠. 만든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절 안에 탑이 많이 세워지진 않죠. 그렇게 이제 좀 집중되는 공간이니까 딱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운주사가 이제 그걸 깬 거죠. 게다가 운주사는 이 탑이랑 불상이 놓인 위치도 굉장히 독특해요. 금당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 여기저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산 계곡이잖아요. 거기에 돌부처 한 100여 개 정도. 돌탑도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한 30 몇 개가 놓여 있어요. 그 이제 사찰을 이제 한 편의 뭐 영화나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부처님상 또는 불상 같은 거 또는 부처님상을 의미하는 석탑은 주인공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 운주사는 주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벽에 기대어 있기도 하고 이해가 돌집에 확 앉아 있고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에피소드로 연결된 옴니버스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찰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션스 11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주인공이 하나 없다라는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만들고 정형화된 양식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그동안 그 시대 때 이렇게 한국 불교사에서 이런 것이 좀 모양이다라고 하는 정석화된 틀을 벗어나는 건 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알려진 거 쌍배불감이라는 게 있어요. 쌍배불감. 불감이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부처님을 모셔두는 이제 공간, 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쌍배불감이 돌집이 있는 거죠. 돌집에 부처님 두 분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등을 딱 맞대고 양쪽이 이제 앉아 있는 형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방이 있는 건데 이런 형태의 불탑을 만약에 나 딴 데서 봤다 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좀 운주사만. 네네. 그래서 예외적이고 유례가 좀 없는 형태의 규모를 또 자랑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야, 신기하네요, 그거 진짜. 어떤 연구자분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직설적으로 네. 널쩍하고 판적인 얼굴에 비하여 이목구비의 표현은 작고 치졸. 치졸하다. 그러니까 얼굴 면적은 큰데 여기 눈 이목구비는 작다는 소리죠. 불상 너 못생겼어. 이런 뜻인 거죠. 너무 신체가 재밌고. 위축되어 비례도 맞지 않으며 옷주름도 어색하다. 왜 이렇게 가혹해요? 근데 이제 저런 표현이 조금 우리가 들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그만큼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와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와불 하니까 한자 네.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누워있구나 누워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불은 그런 게 와불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냐면 와불은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열반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운주사에 있는 거는 정통적인 형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애매한, 좀 애매한 형태, 좀 와불이라는 말도 조금 틀렸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상은 또 불상인데 네. 이게 탑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그쵸, 가보탑, 이렇게. 성가탑 그러면 이렇게 각이져 있고. 근데 여기는 무슨 공 같은 거 쌓아 올린 것 같은 항아리 탑도 있고요. 심지어 이거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놓은 거 아닌가 싶은 동양치 탑 같은. 한마디로 거지탑이라고 하는데 이거 파격인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떻게 말하면 현대 미술인가? 현대 설치 미술인가? 난해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보면 볼수록 좀 이게 놀라운 맛이 좀 있어요. 그 창작을 했던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이상적인 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표현하는 시대인데 그걸 깨버리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낯설어도 보다 보면 좀 이상해진 건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말로만 하면 필요가 없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 조금 이제 처음에 약간 어색하죠? 네, 약간 뭔가 아래가 그 탑이 아래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아래쪽에 체크가 하나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그 기단을 만들지 않고 바로 탑 신부로 들어가게 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입장이 막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왜 형식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는 거고, 형식 깼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정말 좀 희한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문장 마른 목골이라든가 X자 문양이 있어요. X자 두 개가 예, 예, 이렇게 예.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석탑에서도 쓰이지 않는 문양이니까 그렇다면은 대체 누가 왜 이런 독특한 사찰을 만든 걸까요? 자, 요 문양만으로도 지금 약간 미스테리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제 운주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 자, 있는 게 16세기 문헌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보더라도 정말 간단해요. 운주사 골짜기에는 천불천탑이 있다. 천불천탑. 끝. 누가 언제 왜 없어. 창건 기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 그렇죠. 천불천탑 이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볼게요. 천개 불상과 천개의 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한자로 쓰면 그 뜻인데 실제로 그럼 운주사에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불탑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천이라는 건 그냥 많다라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돈 얘기도 좀 해보면은 요즘도 석탑 하나 세우는데 한 2억 원, 3억 원 그 정도 드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든대요.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16세기 이전에 세웠을 것이고 당시 경제 규모에 상당히 부담을 줄 정도의 그러네. 큰 돈이 들었을 것이다. 누가 이걸 지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 화순이라는 지역이 무슨 수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 사찰을 지을 만한 그런 인물과 세력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정도 규모라면 이 나라에 어떤 명운이 걸려 있다는 그 정도 수준의 대공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운주사를 설립하는 그 창건 선화 중에서 네. 도선국사 선화를 한번 밀어봅니다.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이게 입사하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떡밥이지 않습니까? 몰라 나는. 궁금하다. 도선국사는 신라 말의 승려예요. 한국의 음양 풍수설의 원조. 기울어진 배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일본에 뺏길 수가 있으니까 이 도선국사가 하늘의 석공들을 불러다가 배의 기울어진 쪽이 무게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거기 하룻밤만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거 이게 말 그대로 설화죠, 설화죠. 설화. 지금 저쪽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심 선생님 보면 설화입니다, 설화. 그래서 이게 운주사의 그 이름이 배를 움직인다는 뜻의 운주사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고 하죠. 그 설이 있죠. 설이. 사실 이제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대로 가려면 도선이 창건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문제는 이제 도선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제 뒤에 창건이 됐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는 거니까 좀 스토리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절은 이 사찰은 고려 때다. 그렇죠, 그렇죠. 후삼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굴조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려시대 암쾌화가 하나 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근데 뭐냐? 배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구름은 머물주. 한자가 달랐네요. 한자가 달라요. 구름이 머무는 그렇죠. 구름이 절. 머무는 절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도선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좀 만들어낸 얘기 같고 명성을 좀 빌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운주라는 한자적 접근도 좀 틀렸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주사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운주사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옮겨 놓은 거라고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지상에 옮겨? 너무 아름답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운주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주사 서편 산중턱에 7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네. 딱이네. 네. 성의 성도 그냥 별성자인 거죠. 네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북도칠성이라고 그치, 해요. 그치. 네. 원래 있던 바위를 그냥 깎아놓은 게 아니냐. 뭐 이거 그냥 벤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땅에 얹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네. 인공적으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어허.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그치, 나오니까. 그치. 인위적인 자리를 느낌이 볼 수밖에 들어요. 없죠. 그래서 칠성 바위는 두께만 대략 30cm, 지름이 무려 4m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되게 크다. 사실은 어떤 거대한 염원이 없으면 그렇죠. 너무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위들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 왼쪽에 있는 것부터 네. 5번째 바위가 가장 큰데요. 네. 지름이 3m 85cm나 됩니다. 네. 거의 4m죠.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을 보시면 네. 7개의 별 중에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 닮아있다. 즉 이 칠성바위는 어떤 집단이 모여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본 다음에 별의 밝기까지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표현한 바위라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서 위치를 찾곤 했다고 하죠. 네. 우리 뭐 동화책 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북 방향을 가리켜 북극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네네. 자, 이 방식 그대로 칠성바위에서 이동을 해보면 네. 놀랍게도 북극성 지점에 우리가 흔히 와불이라고 부르는 오. 운주사의 그 와불이 있습니다. 즉 운주사의 북극성이 바로 와불이라는 거죠. 정확한 위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이 네. 운주사의 불상들 보면서 저의 흥미를 잡아끄는 제가 좀 상상하기 좋아하는 종류의 어떤 특징을 좀 발견했어요. 사진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 운주사 불상들 대부분이 비슷한 손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자 형태로 손을 모으고 있는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게 대부분 옷주름에 가려져 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 불상이 다 같은 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일종의 신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해 범위가 넓어졌고 무엇보다 문자의 동기도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무언가로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냥 불상이 부처님인 건 아는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태도, 이렇게 뭐 손을 아래로 내린다라든지, 혹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아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은 뭐 악을 막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불교의 아주 상징 도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운주사의 어떤 이 불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 공격적이야. 공격. 불상이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모양도 몇 개가 안 되고 이걸 두고도 어느 불이냐를 갖고 사실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 안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통상 이야기할 적에 운주사 불상들은 비로자나불로 이제 보통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직권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불상들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뭐 묘한 어떤 감흥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 비로자나불은 뭐 대일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 대일열애. 진리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부처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상화한 모습이
운주사에서는 이렇게 제각각이고 너무 친근하고 그냥 말로 써놓으면 되게 멋있는 말이 되잖아요. 진리의 형상들이 이렇게 진리의 형상들. 제각각이고 친근하고 우리 곁에 그건 있다. 되게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상이 되게 투박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좀 조잡하다라는 평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요, 저도요. 예를 들면 저는 웹툰 작가잖아요. 그림체에 따라서 투박하고 어수룩한 그림체를 그렸을 때 사실은 독자들이 얘가 곧 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운주사에 있는 어떤 불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어요. 사진을 좀 보세요. 이 잘생긴 왼쪽에 석굴암 본존불이 운주사보다 3세기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운주사의 석불은 어떤 해악, 해학. 마치 조선시대 때 탈을 보는 것 같은 어떤 해악의 느낌도 있죠. 석굴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경동왕의 아들 낳기 위한 기자치성을 위한 그런 공간이어서 경주 시민 누구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운주사는 그 사역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그런 자기만의 부처님, 자기만의 돌탑을 이렇게 선정해 놓고 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운주사가 유일합니다. 운주사를 다룬 수많은 콘텐츠,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드라마에서는 이제 와불이 일어나면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전설이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에요. 운주사, 와불 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전설 자체는 뭐 운주사의 실제 어떤 역사적 건립 배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천불천탑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세우지 못해서 그게 이제 누워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와불이고 이 와불을 세우면 혹은 뭐 새 세상이 열리면 와불이 선다, 뭐 미륵이 오신다, 뭐 이런 전설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와불이 누워 있는 부처를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눕혀놓고 진짜로요? 만든 거다. 눕혀놓고 만들었는데 아.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사진을 너무 보면 예쁘다. 불상이 이제 좌상과 입상 둘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 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씩 떼어 놓으려고 했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근처에 실제로 머슴부처라고 해서 이 와불을 지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네네. 머슴부처를 떼어난 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머슴부처라고 와불을 지킨다고 전해지는 불상을 여기서 뗀 거예요. 떼서 세워놨어요. 이거를 떼어놔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지금 성공을 했고 그러면 다음 더 큰 와불을 이제 세워놔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실제로 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쪽 석재가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이거를 올리면 이 석재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세우지 못한. 일단 깎고 봤군요.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세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설계도부터 안 한 거야.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되겠지. 시공부터 이렇게. 안 되는데? 얘는 눕힌 걸로. 와불이었네요,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이 사람은 창피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갔어. 그리고 세월이 한 100년이 흘렀는데 누군가가 왜 와불일까? 혹시? 그러면서 또 그 민중의 염원이 그렇죠. 결국은 전설을 만드는 사실은 그 얘기들이 그렇게 자꾸 민중의 염원이 덧붙이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좌절에 대한 경험을 계속 많이 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럼 자꾸 이야기를 희망 쪽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와불이 일어나면 새 세상이 오겠지. 언젠가 새 세상이 올 거야. 자기들이 희망을 얻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해피엔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 것처럼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